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9.19 군사합의가 효력을 잃게 생겼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제가했는데요.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던 9.19 군사합의가 효력을 잃게 되면 남북은 다시 긴장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에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크고 작은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은 우리 경제는 물론 여러 방면에서 도움될 게 없죠. 강대강 대결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 6월 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락토핏 이렇게 새로워졌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한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세롬의 세상맘사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여러 행사가 많습니다. 잠시 후 경북 북부 보훈지청 이용수 청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 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엄마 시의원 김세롬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기후 위기와 우리 농업에 대한 얘기 들려주셨는데, 네. 비싼 사과 가격이 큰 화제였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또 배값이 또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맞아요. 얼마 전에 많이 오르고 뉴스에 있어요. 나오던데. 예. 자, 이게 다 기후 위기와 관련이 있다. 안동 사과가 사라질 위기다. 이런 말씀 나눴었죠. 네, 온난화 영향으로 사과 주산지가 서늘한 지역으로 자꾸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사과 주산지였던 대구에서 경북 북부로 주산지가 옮겨왔듯이 다시 북상해서 강원도로 이동할 것입니다. 지금 호황을 누리는 곳이 경북의 안동, 영주, 청송, 충북의 충주, 제천, 충남 예산 사과까지 이렇게 있는데, 네. 2030년대에는 사라질 전망이다라는 발표가 있고요. 물론 저희 안동에서도 산간지대에 있는 사과는 조금 천천히 이동될 예상으로 보입니다. 네. 대신 강원도 정선 이런 양구, 영월 이런 곳이 사과 수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니 지난 30년간 대구, 경북의 사과 재배는 44% 줄어든 반면에 강원도는 247%, 247%가 늘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었군요. 네. 지난 30년간. 이대로라면 50년도인 207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사과 재배가 사라진다는 예측도 나와 있습니다. 50년 후에는 강원도마저 네. 짓지 못한. 그나저나 우리 지역에 그 많은 사과 밭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러게 너무 지금, 속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면 한 10년? 예.
한 10년 정도 있으면 네. 10년, 20년 후면은 우리 지역 사과 농사 짓기 힘들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게 다 이제 기후 위기에서 기인한 건데 실제로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바뀐 그 시대만 하더라도 사계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항상 책에서 배웠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는 뭐 여름과 겨울이 주가 돼버리는 그런 날씨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최근 10년간 경북의 평균 기온이 12.4도로요. 우리나라 평균 12.6도보다 0.2도 낮았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전망치가 더 문제인데요. 앞서 사과는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는 혼행성 과일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사과는 연평균 기온이 8도에서 11도, 뭐 생육기에는 뭐 15도, 18도 정도에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최근 안동이나 뭐 영주 이쪽에 보면은 그 기온을 보면은 뭐 11.8도, 11.5도 정말 딱 맞는 온도였습니다. 딱 턱걸이를 하고 있군요. 네. 그런데 2030년도 연평균 기온 예측한 걸 찾아보니 1.2도 상승한 13도가 평균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그렇게 되니까 쭉 찾아보니 2040년도에는 더 상승해서 13.5도. 2050년도에는 14.4도, 2070년도에는 지금보다 4.3도가 더 상승된 16.8도가 기본 온도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보다 6.8도 상승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사과 농사 절대로 짓지 못하고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 한 8도에서 11도 정도가 사과 농사에는 이제 다 적정한 그렇죠. 온도인데 네. 지금 이미 11도대다 그렇죠? 네. 우리 지역이 11.8, 뭐 11.5 이 정도니까 10년 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일본 도쿄가 연평균 기온이 상당히 훨씬 높군요. 높아요. 16도입니다. 16도. 네. 우리 저기 뭐 12도 정도인데 일본 도쿄는 16도 정도. 자, 결국 기후 위기로 인해서 과일 재배 지역에도 변화가 생기고 한반도의 과일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은 농작물 재배 지역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전망 보고서를 보면은 농작물이 평균 1도만 올라가더라도 재배 가능 지역이 위도상으로 81km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예요? 네. 1도만 올라가도 네. 80km 정도. 그러니까 대구에서 안동 정도 그 정도 위도 차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해발 고도도 154m가 올라가야 된다고 맞출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 지도를 확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 왜 패션 플루트 왜 백향가라고 하는 그 새콤달콤한 그 과일 혹시 아세요? 백향과 잘 모르겠는데요. 그 카페에 가면 요즘 많이 파는데요. 음료수로. 카페에서? 예. 패션 플루트라든지 파파야 같은 그 동남아 과일로 그동안 분류했는데 이게 이제는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재배하잖아요. 네. 아열대 과일. 그 패션 플루트는 백향가란 이름으로 사실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예. 뭐 파파야, 용과 망고 같은 아열대 과일들이 사실 저는 제주에만 이걸 하는 줄 알았는데 제주가 아니고 찾아보니까 경남, 전남에서 수확하고 있고요. 네. 이게 전북과 경북까지도 재배 면적이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예. 안동에도 파파야를 재배한 농가가 있거든요. 몇 번, 알아요. 뉴스에도 몇 번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한라봉 같은 것도 재배한 농가도 있고요, 안동에는. 그거 네. 생각하면은 이게 그냥 뭐 제주도에만 옛날에 바나나를 키운다서 와 신기하다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 너무나 먼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또 2040년과 50년도를 찾아보니까 경북과 안동은 사과 대신에는 뭐 귤, 망고, 파파야, 바나나 같은 과일들이 주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가 된 게 있더라고요. 40년, 50년대 되면. 네. 그래서 농촌진흥청 산하에는 그 온난화 대응 농업 연구소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한반도의 아열대 기후 지역이 현재는 10% 정도지만 2080년도에는 62.3%에 이를 것이다라고 전망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년 뒤에는 대한민국의 농업은 아열대 가설 전문 바뀔 거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재배되는 아열대 과일을 찾아보니까 네. 망고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백향과 바나나 순으로
하고 있고요. 아열대 과일 우리나라에서 현재 21년 기준 네, 하고. 제일 많은 게 망고, 그다음 네. 백향과 바나나 순이다. 네. 두 번째로 많은 백향과를 제가 잘 몰랐군요. 드시면 아실 거예요. 보시면 예, 예. 이거 아실 거예요. 예. 이 또 망고 같은 경우는 제주도뿐만 아니고 충남 부여, 전남 영광, 통영, 뭐 함안 등에서 정말 잘 재배가 되고 있다 하고요. 예. 정말 제주도 하면 유명했던 이 한라봉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탄금향 들어보셨어요 혹시? 탄금향? 예. 못 들어봤는데. 충북 충주에서 탄금향이라는 상품으로 이제 생산돼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주에서 나는 그 귤, 네. 감귤은 한라봉이라는 한라봉이니까. 이름이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충주에서 나는 건 탄금향. 네,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답니다. 탄금향, 한라봉, 탄금향. 혹시 그 충주에 탄금대가 있어서 이름 그렇게 지었나요? 그런가 봐요. 그렇군요. 맛은 똑같겠군요. 그러니까 한라봉 맛이나. 제가 한번 탄금향. 사 먹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농업진흥청에서도 주요 과일의 재배 적지가 변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다고요. 네, 그 농진청이라고 말하는데 10년 단위로 사실 주요 과일을 재배할 수 있는 적지나 뭐 지역을 예측을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사과는 경북에서 강원도로 주산지가 이동될 거라고 이미 오래전에 아예 뭐 만들어져 로드맵이 딱 나와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10년 후가 되면 안동사과, 청송사과, 영주사과 대신에 위도 38도선에서 재배한 38선 사과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10년 후에. 네.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허. 복숭아 같은 경우는 사실 경북 천흥도가 주산지인데 예. 요것도 쭉 올라서 충북, 충주, 음성, 그다음에 강원도 춘천까지 주산지로 이동될 예정이어서요. 예. 복숭아 같은 경우는 2050년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겠지만은 아마 2070년도 이후에는 전라북도 일부나 강원 영동 지역만 뭐 재배가 가능할 거라고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김천포도가 최근 요명한 정말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샤인머스켓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거봉 정말 많은데 이 포도 농사도 이제 이름이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강원도 영월포도, 뭐 영월포도. 충북 영동포도 이렇게 바뀔 영동포도. 예정입니다. 영동포도는 이미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한데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로 거봉에서 샤인머스켓까지 정말로 다양한 품종을 개발해서 그걸 뭐 주산지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경북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마 2070년도 되면은 예. 강원도로 다 올라갈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모든 과일 다 바뀔 것 같네. 거의 모든. 예, 그렇죠? 뭐 예. 단감도 그렇고요. 단감도 어디가 유명하시죠? 진영단감. 그렇죠. 예. 진영단감이 정말 유명한데 진영단감 또 올라와서 뭐 칠곡, 영덕, 포항까지 올라올 예정으로 보이고요. 예. 뭐 감귤도 뭐 사실 뭐 안동에도 황금향, 레드향 다 재배하고 있고요. 예. 예, 뭐 전남, 경남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조금 요것도 놀랐는데 풍기 인삼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삼도 바뀌나요? 네, 이게 풍기 인삼 자체가 역사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라는 농업진흥청의 또 결과가 있는데, 인삼도 올라가요 위로? 네, 경기도 이천, 뭐 강원도 홍성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강원도 지금. 횡성 네. 쪽으로. 네. 이야 참. 이거 참 어떻게 변할지 10년, 20년 후에. 이게 뭐 남해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가까이 뭐 대형 마트라든지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온라인 구매 많이 하시잖아요. 예.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만 봐도 뭐 경주 체리가 유명하고 뭐 보면은 뭐 경남에서 재배하는 유기농 바나나를 팔고 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마트에서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 경북 사과 지금 뭐 전국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경북 그렇죠. 사과, 너무나 자랑스러운. 풍기 인삼 이런 게 이제 10년, 20년 후엔 없어질 수도 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기후 위기가 우리 농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대부분 또 우리 농민들 연세들도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렇죠. 이런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사과의 주산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경북의 농민들은 정말 암울한 상황인데요. 근데 예. 이 기후변화가 그 사실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늘만 쳐다보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노력이 품종 개량입니다. 품종 개량. 예. 요 근래 사과 축제를 가면은 예. 빨간 사과랑
노란색 사과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기억 있으세요? 노란색. 혹시 그 저건가요? 그 청송사과, 예. 황금진 사과 맞나요? 굉장히 그것도 그런 생각나고. 네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노란색 품목이 뭐 골든볼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예. 이제는 노란색 사과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는 사과를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이 군위군에서는 네. 이 노랑 사과 품종인 골든볼 단지를 조성해서 2025년부터 1만 5천 그루를 농가에 보급하기도 하고요. 지금 뭐 김천 같은 경우는 항옥이라는 품종을 네. 예천은 뭐 중간 크기 사과인 피크닉을 재배를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관련해서 점점 이제 품종을 바꿈으로써 사과를 계속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기후변화 적응 대책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한 걸 보니까 4조 400억 규모입니다. 농식품 전체 예산의 22% 수준인데요. 예. 이 품종 개량과 재배 기술과 교육, 그다음에 장목 전환 시의 재정 지원.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예. 이 장목 전환 시의 재정 지원들을 충분히 넉넉하게 해서 오늘보다는 미래에도 계속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게 우리 농민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맞습니다. 되고 네. 정부와 또 지자체의 지원에 있어야 된다. 그게 네. 세 가지. 그러니까 네. 품종 개량, 재배 기술과 교육,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네. 장목 전환 시 재정 지원 네. 이렇게 세 가지 대처법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의 맘스 생각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닥친 최악의 상황에서도 미래를 준비하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사과나무가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의 농민이 우리 경북의 농민이 또 희망과 미래를 꿈꾸고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지역은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천직으로 농업을 지켜내주고 계시는데요. 뼈가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이 생산비 수준의 보상으로 사실 살림살이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대규모 도매상과 대형 유통회사는 자본의 힘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지금의 농업에서 기후위기보다는 더 위기는 이 불합리한 농업시장 구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부터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의 농업을 만지지만 유통구조는 현재의 농업을 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도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농업은 유통 구조가 망치고 있고 네. 미래 농업은 기후 위기가 망치고 있다. 네. 예. 자,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오는 6월 14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생명 분야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38초 지나고 있네요.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보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북 북부 보훈지청에서도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여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북 북부 보훈지청 이용수 청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용수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보훈지청 하면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경북 북부 보훈지청이 어떤 기관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저희 지청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인 국가보훈부 소속 기관으로 안동시 예천군 등 경북 북부 8개 시군에 계시는 약 1만 2천여 명의 보훈 가족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뿐만 아니라 계기별 기념 행사 등 보훈단체와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께서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경북 북부 보훈지청이 있고 또 경북 남부 보훈지청이 있고 네. 대구지청도 또 따로 예, 대구지방보훈청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이 있고 네네. 그렇게 되어 있군요. 자, 경북 북부 8개 시군을 관할하는 북부 보훈지청이 되겠습니다. 6월 하면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요즘 또 MZ세대들에게는 보훈이 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훈하고요. 호국 보훈의 달이란 이런 것이다.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요. 예. 모레 6월 6일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추모하는 매우 뜻깊은 날이 현충일입니다. 예. 바로 이 현충일과 6.25 전쟁 발발일이 있는 6월을 1963년에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하여 매년 범정부적 차원의 보훈 사업을 집중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예. 보훈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자로 갚을보 공훈훈, 즉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 희생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네. 혹시 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다. 네네. 이것은 국가보훈부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이에요. 예. 수많은 희생과 헌신의 역사로서 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점에서 보훈은 대한민국의 현재입니다. 예. 그리고 자긍심과 애국심의 원천으로서 보훈은 대한민국 미래입니다. 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은 그 어느 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6월 한 달 동안 호국 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알고 그 정신을 기억하고 자긍심을 가져야만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보훈하면 갚을 보에 공훈훈. 그래서 공훈에 보답한다라는 의미. 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이자 현재자 미래다. 이게 바로 국가보훈부의 슬로건입니다. 자, 다가오는 6월 6일 현충일은 이제 태극기 개양하고 추모해야 하는 건 물론이겠고요. 현충일의 의미를 늘 마음속에 되새겨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호국 영웅분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이용수 지청장님께서 이번 현충일을 맞아서 이분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다면요? 네.
이곳 안동 농림학교 출신의 학도 의용군 75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분들은 학생 신분으로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6.25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네. 국방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번도 계급도 없었습니다. 75명의 참전자 중 6명이 어린 나이에 전사하셨습니다. 안동 농림학교, 그러니까 지금 안동 농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한국생명과학고. 생명과학고에 네. 다 다시 이름이 바뀌어서. 네, 네. 학도 의용군 당시 이제 75명이 참전을 했는데 이 중에서 6명이 전사를 하셨군요. 네네. 그리고 그래도 다행히 그럼 나머지 69분은 돌아오셨고요. 그렇죠. 예. 예.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예. 자, 예. 그래서 계속. 예. 저희 이제 6월 호국 보훈날을 맞아서 안동 지금 그러니까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 호국 학도 충의탑이 이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찾아가서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담아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아드리면 어떨까요? 저희 지청 직원들도 어제 충의탑을 찾아서 참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 호국 학도 충의탑이 있다는 거. 이게 혹시 이달의 현충 시설인가 거기 선정되잖아요. 예, 이번 그게 달에 5월이었나요? 6월이요? 6월입니다. 이번 달에 저희가 이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참 뉴스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도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경북 북부 보훈지청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네, 6월 7일과 8일 경북도청 앞 천년숲 광장에서 2024 보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6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인근 군부대 장병들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제복 근무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히어로 콘서트가 열립니다. 히어로 콘서트. 여기 예. 영웅 콘서트. 예. 네. 그리고 6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영웅을 기억하다 호국 보훈 페스티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25를 맞아 625m 황토길 맨발 걷기 이벤트를 준비하였고 나라사랑 그림 수상작 등 전시 프로그램과 호국 보훈 미니북 만들기,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마술 공연을 구성하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보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경북도청 앞에 천년숲 광장에서 이렇게 행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작년 6월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전에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부로 이제 승격이 됐는데, 자, 이 부 승격 후에 정책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중앙행정기관 서열이 9번째로 격상된 이유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보훈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국민의 낮은 애국심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은 조사 대상 64개국 중 48위라고 합니다. 많이 낮네요. 예.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참전할 의사가 없다는 순위는 17위라고 합니다. 전체 응답자의 32.6%가 참전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나저나 이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면서 중앙행정기관 서열이 9번째. 행정기관 전체 몇 개로 봐야 되나요? 우리가 18개로 그렇죠. 봐야 되나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갓 승격했는데 예. 9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이거 참 안타까운 이런 조사군요. 그 자긍심이 상당히 낮고 참전 의사도 상당히 낮고. 자, 그러면 일상 속에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현한다는 건 어떤 건지, 자,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입니다. 보훈문화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마트 등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두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너무 부러운 예우문화인데요. 예. 국가보훈부에서도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과 민간 협력을 통해 공영주차장, 공항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장애인 우선주차구역처럼 그렇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현재. 관내 경북 북부 지역도 경상북도를 비롯하여
안동시, 문경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터미널 공영 주차장 등의 42면의 구차구역을 설치하였고 일상생활에서 국가유공자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분들을 위한 보훈 기부문화 활성화입니다. 예. 지난 5월 28일에 국무회의에서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 쉽고 자유롭게 보훈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훈 위탁병원의 대폭 확대인데요. 예. 보훈 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위탁병원을 대폭 늘려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730곳을 920곳으로 늘려 시군구 평균 4곳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단년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지청 관내도 요양병원, 특수진료과 등 5곳을 올해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그 실천으로 크게 세 가지를 선정을 하셨군요. 첫 번째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두 번째가 보훈 기부 문화 활성화, 세 번째가 보훈 위탁병원 대폭 확대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이용수 청장님,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훈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일상생활 속 살아있는 보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보라는 동전의 양면이 국방과 보훈이라고 합니다. 국방은 하드웨어, 보훈은 소프트웨어이죠. 네. 북한은 우리나라를 적으로 보고 언제든지 도발할 것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의 보훈 의식은 아주 낮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참전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3%로 3명 중 1명입니다. 네.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보훈문화 구현은 국가의 책무이고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충일 태극기 달기 등 작은 실천을 먼저 해주시고 지역에서 개최되는 보훈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보는 동전의 양면이 바로 국방과 보훈이다. 국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보를 위해서 보훈도 중요하다. 네,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북 북부 보훈지청의 이용수 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이어갑니다. 자,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다 사망한 훈련병에 이어서 이번에는 군기 훈련을 받다가 순직한 훈련병까지 나왔죠. 자,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군내 사망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자, 일단 지금 수류탄 훈련 사고 이어서 바로 군기 훈련에 따른 사고, 사망 사고가 이렇게 났는데요. 각각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먼저. 예, 수류탄 훈련 사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1일 오전 9시 50분께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훈련병 한 명이 안전핀을 뽑은 채 수류탄을 던지지 않고 있다가 이를 지켜보던 소대장이 안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수류탄이 폭발했습니다. 얼른 뛰어 들어간 거군요, 훈련병에게. 그렇죠. 예. 네, 훈련병은 심정지 상태로 국군 대전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요. 소대장은 손과 팔 등을 다쳐서 국군 대전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수도병원 외상센터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고 하고요.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훈련병과 소대장 모두 방탄복과 방탄모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수류탄 폭발 사고는 2015년 9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 사이에 연습용 수류탄 훈련 진행해 왔는데요. 예. 2019년 1월 1일부터 지휘관 재량과 판단에 따라 실제 수류탄 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수류탄이요. 우리 예. 뭐 영화에서 보면은
막 터진 줄 알 때 엎드려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실제 수류탄 살벌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한 30년 돼가니까 군대에서 그때 연습용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훈련병 때는. 네, 저는 근데 이거 실제 저는 실수류탄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예. 제 기억이 좀 정확치 않아서. 아니, 아마도 이제 그때도 지휘관 재량과 판단에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쭉 최요한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규정 같은 거는 그렇게 잘 지킨 것 같네요. 일단은 보면은 뭐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 그렇고. 수류탄 훈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대장이 판단을 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전우들 이렇게 보호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문제는 군기훈련 상황 사고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고 민간병원에 응급 호송돼서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서 25일 오후에 결국 사망을 했죠. 이틀 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군기훈련이라는 것이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의 지시하는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 등을 말하는데 이거 흔히들 얼차려라고 불리죠. 그렇습니다. 예. 아유 참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 훈련병 시절이 새록새록 이렇게 좀 나는데 이게 정말 이 군장 싸는 것 자체가 저는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좀 싸는 나고 것 자체도 힘들어요. 힘들고 참 그 선착순 이런 거 팔굽혀펴기 등등 이런 생각이 좀 나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아까 수류탄 사고 훈련 사고와는 조금 더 다르게 이번 군기훈련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이게 규정을 어긴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정황이 속속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육군 규정상 완전 군정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걷더라도 1회당 1km 이내만 지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구보라는 건 이제 뛰는 거예요. 조금 빨리 걷는 또 살짝 뛰는 아주 천천히 뛰는 정도. 이게 속보도 있어요. 이게 특수 부대 같은 경우는 구보 말고 속보도 있고 걷기 따로 있고 구분하는데 어쨌든 다 구분이 돼 있고요.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에는 군장을 매지 않고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군장 맨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였군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기 훈련을 받다 순직한 훈련병이 완전 군장을 하고 군장도 단독 군장 있고 완전 군장 있고 다 따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단독 군장은 완전 군장을 하고 총기 정도만 메고 뛰어가기를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군장이 대략 한 20에서 25kg이라고 합니다. 육군 관계자는 군기 훈련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군 인권센터에서는 제보를 받아서 사망한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점호 불량이라는 거죠. 그 이튿날 오후에 완전 군장을 차고 연병자 등 얼차를 받았는데 같은 얼차를 받던 훈련병이 이 훈련병의 안색 건강 상태 좋지 않아 보여서 간부에게 보고했다. 근데 간부들은 꾀병 취급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라고는 이야기 보도도 있고요. 또 다른 보도에는 자기도 힘들어서 다른 이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를 보지 못했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보도가 이제 어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부에게 이 훈련병 상태 안 좋아요라는 보고를 할 겨를이 없었다, 못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어제 또 그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좀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번 군기 훈련과 관련해서 군장에다 아까 20kg, 25kg 정도 되는 그 완전 군장에다가 무게를 더 늘리기 위해서 책을 넣었다. 그래서 40kg으로 만들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3시간을 시켰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건 훈련병이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라 12사단 사고가 12사단에 났고 12사단의 훈련병의 어머니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망 훈련병을 포함해 6명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거예요. 예. 그 훈련병은 직접 이런 얘기 못하죠. 지금 뭐 난리인데 어디 밖에 언론하고 접촉하니까 못하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다른 훈련병의 어머니가 이거를 걱정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이게 정확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군장 무게를 늘린 걸로 40kg를 만들어서 이 뺑뺑이를 돌렸다, 이 군장 구부를 시켰다, 이거는 이 가혹행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확한 것은 사고 발생 5월 23일 날이 이 오후 5시가 27.4도예요. 예. 8월 평균 기온이 25.1도거든요. 이 사망자가 결국 피해 훈련병이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 환자로 질병관리청에서 분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온 26.5도를 초과했을 때 이 부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명시할 것이 육군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저런 인터넷상에 설이 나도는데 이거 정말 정확히 조사해서 진상규명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피해 훈련병이 이렇게 쓰러지고 자, 위급한 상황이 왔는데 만약에 제대로 처치했다면 치료를 아주 신속하게 했더라면 이 사망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기훈련 시작한 지 40분 만에 쓰러졌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쓰러진 뒤 지금 이게 나오는 이야기는 예. 수십 분간 방치되다 발견되었다. 예. 왜냐? 거기가 CCTV 사각지대였다라는 거죠. 예. 이건 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여럿이서 의무실로 이송 후 군의관실에서 수행 맞고 그래도 이후에 또 속초의료원으로 응급 후송됐는데 이 응급 후송될 때 호흡수가 보통의 3배에 가까웠다라고 하고요. 예. 나이 이름 묻는 질문에 답변을 못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급했다는 상황이었죠. 예. 그리고 속초의료원은 횡문근육해증이라고 체온 상승과 무리한 운동에서 비롯된 근육 손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횡문근 융해증으로 해서 사망을 했다. 예. 근데 지금 속초의료원에서 신부전이 나타나는 바람에 지금 신장 투석이 긴급히 필요한데 속초의료원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또 신장 투석이 옮겼죠. 없어서 그래서 강릉 아산병원으로 전원됐고 여기서 이송을 결정했지만 여기서 결국 사망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쭉 말씀 들어보니까 시간이 꽤 지나는 거예요. 지금 쓰러지고 나서 이제 군부대 내에서 일단 뭐 수액 처치하고 그러다 좀 안 되니까 속초의료원 갔다가 여기서 또 다시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런 와중에서 이제 사망하기까지 된 건데. 자, 지금 표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육군 군기훈련 규정이란 게 있는데 이것도 어제 사실 살짝 좀 다뤄보긴 했는데요. 오늘 좀 자세히 좀 보죠. 여기 보면은 1병, 2병 그리고 나눠서 상병, 병장에 대한 군기훈련 규정이 나와 있군요. 근데 여기는 지금 훈련병은 아예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관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계급장도 없는 이 훈련병 아니겠습니까? 아직 2등병도 아니에요.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지금 일단 군기훈련 규정을 보면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보행, 띵걸음, 순환식 체력 단련이라고 해서 이걸 1, 2병, 상병장 따로 해서 뭐 아주 자세하게 몇 킬로 어떻게 한다, 몇 분이다 다 나와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 1시간 초과하게 되면 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하라고까지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규정이 있었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군기훈련 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 자세히. 있는데 이렇게 근데 군대 내 이런 뭐 가혹행위나 사망사고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지휘관이 아니란 때문 아니냐. 규정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안 지키기 때문에 사고 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은 계속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군요. 자, 사실 1년 전에 이제 차상병 사건 경북경찰청 이첩 갖고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강원경찰청으로 바로 이첩이 되긴 됐네요. 바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형법상 군내 사망사고가 범죄에 관련한 사건일 경우, 그러니까 그 군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 범죄다 이거죠. 가혹행위다 이거죠. 그 바로 강원경찰청으로 이첩이 됐다라고 강원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시 지휘관 등 관련자 소환해서 조사한다라고 하고요. 육군이 지금 최상병 사건 때문에 완전히 홀라당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국정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지금 군기교육에서 규정과 절차상 문제점 발견했다라고 밝혔고 그러니까 중대장과 부중대장 두 사람 직무 배제한 상태에서 수사한다라고 합니다. 예. 자, 지금 이 온라인상에는 사망한 훈련병의 군기 훈련을 시킨 지휘관이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신상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요거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병이 숨진데 일부 책임있다라고 하는 중대장이 여성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지휘관의 소속 군번 이름 사진 출신 대학까지 온라인 쫙 퍼졌는데 이건 다른 범죄예요. 이거랑 결부시키면 안 되고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군에서 지금 이 일을 초래한 군간부의 멘토 배정해서 심리상담 받도록 한다고 하거든요. 예. 중대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거예요. 가해자 멘토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군사재판 해야 된다. 그렇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 멘토는 사망한 훈련병 부모님한테나 붙여줘라.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군 사망사고 현황도 표로 보내주셨는데, 이제 군 사망사고를 크게 봐서 이제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로 이렇게 나뉘는데, 안전사고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 쭉 이제 감소하는 추세인데, 군기사고, 그 중에서 이제 자살사고 이제 대부분인데, 군기사고는. 그렇습니다. 자살사고는 이게 줄지가 않고 있네요. 줄질 않죠. 예. 제가 그래서 이거를 국방부의 내부 행정자료입니다. 예. 2013년부터 2022년까지 2023년이 아직 집계가 채 되지 않았어요. 예. 군 사망사고 현황표를 제가 구했어요. 근데 보면 안전사고는 포 있고 막 사고 날 수 있죠. 차량 사고가 많죠.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예. 근데 자살을 포함한 군기사고는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1년에 그래서 한 100여 명씩 또는 줄어들어봤자 50명 뭐 이렇게 계속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희생은 이건 전 장군이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하급 병사들만 그들의 몫이 쓰인 것처럼 자살하고 매년 60, 70명의 젊은 장정들이 군대 가서 자살한다고 하니 저도 곧 군대에 보낼 아들이 있는 입장에서 속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군 사망사고로 1년에 100여 명씩 사망사고. 이 전쟁이지 뭐예요. 그렇습니다. 참 개탄스럽고. 자, 한 1분 정도 남아서요.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은 최상병 순직 사건도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처럼 지휘관의 지시와 명령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에는요, 지휘관 재량이라는 게 있어요. 지휘관의 능력과 성향이 천차만별해서 병에 대한 처우와 훈련 이 모든 것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조사하면서 지휘관만 잘하면 된다는 댓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무쪼록 수류탄 훈련 중 사망한 사건 최상병은 물론이고요. 군기훈련 사망한 박아무개 훈련병 간호사될 꿈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매년 벌어지는 국내 사건 사고로 희생된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1년에 100여 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군기 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문제점 그리고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